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요즘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3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판매 부진 등을 들어 인력 감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차가 부산 공장 인력 줄이기 검토에 나섰습니다. 1시간에 60대 생산하던 물량을 45대로 25% 감축하면서 생산 인력도 20% 줄이자는 겁니다. 현재 생산 인력이 1,8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4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퇴직과 순환휴직 형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르노 삼성차의 올해 들어 7월까지 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9% 줄어든 상태로 다음 달 위탁 생산 계약이 끝나는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도 아직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내년도 물량은 과거 2013년도 물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는 자꾸 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GM과 쌍용차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스파크와 다마스를 생산하는 한국 GM 창원 공장은 공장 가동률이 60%를 밑돌면서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군산 공장이 2교대에서 1교대로 바꿔 가동하다가 결국 폐쇄됐습니다. 10분기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 쌍용차는 이미 이달 초 임원 20%를 줄이고 연봉을 10% 삭감한 상태로 신차 개발 계획도 연기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신차 출시를 못하고 있고 서비스망도 점차 이탈해가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중고차 가격까지 하락하기 때문에 어떤 선호도가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흥행에 성공할 만한 신차를 내놓지 못한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데요. 파업을 잠시 유보했던 노동계가 다시 투쟁 깃발을 꺼내들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 900여 명이 다음 달 첫 파업에 돌입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공항서비스 소속인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에서 임금이 더 줄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용역보다부터 임시자회사 해산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5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2일부터 파업 중입니다. 휴가철이 지나자 울산 노동계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측과 임금 단체 협상 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노동자들은 오는 28일 파업과 함께 상경투쟁에 나섭니다. 조선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 이 제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경투쟁을 통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막바지 교섭 중인 현대차 노조의 움직임도 초미의 관심사. 기본급 인상과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지난달 파업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10월 재파업을 경고했습니다. 1.8%라는 무성의한 인상안만 가지고 온다는 것이 정부가 할 태도냐? 교육청은 우리에게 다시 파업해라, 다시 파업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 예고된 릴레이 파업, 노사,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계약서를 쓰실 때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률 자문 분야에 인공지능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국내 처음으로 AI와 변호사가 계약서 자문 대결을 펼치는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계약서 분석 인공지능 결고사입니다. 아래의 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분석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빨간 글씨로 계약서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나타납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인공지능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29일 인공지능과 인간 변호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계약서 분석과 법률 자문을 두고 대결합니다. 일명 알파로 대회는 변호사로만 구성된 8팀과 변호사와 AI로 구성된 리갈 AI 2팀이 40분 동안 경연을 펼칩니다.
각 팀은 근로계약서 3종을 검토해 법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떤 게 인공지능 변호사의 답안인지 모르는 상태로 점수를 매겨 우승팀을 결정합니다. 멀지 않아서 모든 변호사들이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법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사회 모두가 법과 관련해서 다 스마트폰 이용하듯이 이용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주최 측인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발전하면 인간의 실수를 걸러주는 협업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AI가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도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이번 대회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공장 공급을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스마트 공장 부품 수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스마트 공장에 활용되는 신기술이 한자리에 보였습니다. 콘택트 렌즈의 제조부터 분리, 포장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장비 한 대가 들어가면 10명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스마트 공장의 취약점인 보안 문제를 인공지능이 탐지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내부의 정보 유출자들이 발생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통신 변화를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정부가 내세운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생산성을 30%가량 높여 인건비는 줄이고 품질은 43%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매출을 평균 7.7% 올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스마트 공장 추진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80% 정도로 높은 데다가 대체품은 값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CNC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의존도가 강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수입 다변화를 할 예정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를 곧 검토할 예정이고요. 정부의 스마트 공장 공급 목표는 2020년까지 3만 개. 현재까지 12,000여 개 공장의 보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추석을 맞아 각종 성수품 공급이 평소의 최대 3배까지 늘어납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용으로 작년보다 10조 원 늘어난 96조 원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도 추석 전에 5조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추석 민생대책 김중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추석 성수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들 품목의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사과 등 4개 농산물은 평소의 1.7배, 쇠고기 등 4개 축산물은 1.3배, 명태 등 수산물은 1.2배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추 등 임산물은 2.9배로 늘립니다. 이들 품목을 실은 차량의 도심 통행 제한도 완화하고 수입품은 신속한 통관을 지원해 제때 물건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경기 침체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자금도 늘어납니다. 신규 자금 37조 원, 대출 보증 만기 연장 56조 원 등 총 96조 원인데 작년보다 10조 원 증가한 겁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용 2,700억 원대 추가 경정 예산 사업은 9월 내에 80% 이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470만 가구에는 근로 자녀장려금 5조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데 대상 확대로 지난해 2.8배에 이릅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1조 1천억 원을 공급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합니다. 개인 구매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도 5%에서 6%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역시 소비 활성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휴 기간 사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 귀성편은 40%까지 할인합니다. 정부는 또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대도시 집값이 뛰면 신도시가 발표되고 여기에 아파트 분양이 쏠리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지금도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칫 연말부터 전세금을 제대로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이나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동탄 이신도시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11만여 세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단기간에 수요를 넘는 아파트가 공급되다 보니 미분양되거나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은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는 입주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해 미분양 물량이 속출했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15년부터 주택 인허가가 급증한 탓에 내년부터 아파트를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최대 3만 호가량 쏟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계 분석상 아파트 공급이 10% 늘면 3년 뒤 준공 후 미분양이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현실화할 경우 집값도 떨어지지만 안 팔린 아파트를 처리하기까지 건설사와 금융사의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미분양을 해소하는 2, 3년의 과정에서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주택금융 관련 기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집값 약세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해 빠르면 올해 말 지방에서부터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KDI의 진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5G 서비스 개시 넉 달여 만에 가입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알뜰폰 업체도 5G 서비스 시장에 도전장을 냈는데요. 알뜰폰 업계는 당장 LTE 요금이 더 저렴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싼 가격이 강점인 알뜰폰으로도 조만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장에 새로 뛰어든 한 업체가 이르면 다음 달 말 개시를 목표로 서비스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도매대가 받는 거 그대로 고객들한테 거의 저희가 마진 붙이지 않고 나가는 거니까요. 5G 알뜰폰 등장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주력 시장 4G, LTE 시장의 위축이 큰 배경입니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사 통신망과 요금제 상품을 대량으로 빌려 가입자들에게 싸게 제공하는 대신 도매대가라는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통사들은 지난해 내놓은 2만 원대 LTE 보편 요금제에 이어 5G 서비스 시작 뒤 LTE 요금을 더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통 3사가 이 더 싸진 LTE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아 알뜰폰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7월에는 4G 알뜰폰 번호 이동 가입자는 2만 9천여 명 순감했고 올해 들어 빠져나간 사람이 14만 명에 이릅니다. 당장에 필요한 거는 LTE에 이제 도매 제공 안 되고 있는 상품들이 다 도매 제공되고 도매 제공 대가가 추가로 인하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고 이통 3사도 새 상품을 싼 값에 제공할 의무가 없어 알뜰폰 LTE 요금 인하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2분기 가계소득이 발표됐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가계소득을 알면 우리나라 경제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소비 동향을 짐작할 수 있죠.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 22일 통계청이 2019년 가계동향 조사 소득 부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70만 4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국내 가구의 사업 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반면 근로, 재산 소득과 연금이 포함된 이전 소득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 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역시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 자영업 업황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하위 소득 20%에 해당하는 1분위로 내려앉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평균 소득 자체는 증가했으니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의 가구들이 소득이 증가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이 소득을 5분위별로 나눠 봤을 때 1분위는 132만 5,500원, 2분위는 291만 1,100원, 3분위는 419만 4천원, 4분위는 566만 400원, 그리고 5분위 942만 6천 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런데 이 2분위와 1분위 가계 소득은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1분위 가계는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으니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위의 소득과 비교하면 다소 허탈한데요. 월 평균 942만 6천 원을 벌었던 5분위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가 늘었던 거죠. 네, 그만큼 상위 소득 가구의 소득만 증가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분위 가계 소득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5분위 가계 소득은 근로소득에 힘입어서 증가세로 돌아서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분배 상황은 2003년 소득 분배 지표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악화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소득 격차를 알 수 있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의 2분기 결과는 5.3배였다고 합니다. 5.23배였던 1년 전보다도 0.1배가 올랐고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그만큼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비의 측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가령 VVIP의 소비는 늘겠지만 역으로 골목 상권은 점차 침체기를 맞겠죠. 이렇게 되면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비소비 지출 비중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겁니다. 비소비 지출이란 세금, 이자, 연금 등에 해당하는 지출로 소비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지출을 이야기합니다. 2분기의 비소비 지출 비중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8% 안에 머물다 지난해 2분기에 20.8%로 오르며 이번 2분기에 21.7%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었을 때 22만 원 가량을 소비에 쓰지 못하고 세금, 이자 또 연금으로 낸다는 거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8.3%가 증가한 건데요. 가계 평균 소득은 3.8% 증가했는데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세금,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소비 지출이 증가한 이유에는 가계 빚의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당 빚이 많아졌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 신용에 따르면 2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556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참고로 가계 신용이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결제 전에 카드 사용 금액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 부채를 의미합니다. 물론 증가율은 완화한 수치라고 하지만 소득 증가율에 비해 가계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득 격차를 줄이고 가계 빚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이 늘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격차도 좁혀지지 않았고 가계빚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겁니다. 경기가 이보다 더 침체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